계약법. 이제 좀 말랑말랑하죠, 이제 이거는. 계약청론. 계약청론에 일단 오늘 해야 될 게 계약의 의의.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 약관 규제 관한 법률 간단하게 몇 가지 지문만.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쌍무계약의 효력 2개. 요 계약의 성립과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동시항변권 위헌부담이에요. 여기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3문제. 먼저 132페이지에 보면 계약의 뜻이 있고 그 밑에 계약 자유원칙 제한이 있어요. 계약 자유원칙이 4가지죠.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 중에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일단 민법 총칙이 2개가 있어서 반사의 질서행위 무효, 불공정한 행위 무효. 거기다가 약관 규제 관한 법률이 하나 있죠. 자, 약관 규제 관한 법률. 약관이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에 편입이 되려면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명시설명하라. 여기 첫 번째. 명시설명하라. 반가로 1번. 단 명시설명과 면제되는 거. 반가로 2번. 약관에 있는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 그거라면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면제가 된다. 동그라미 1, 2. 당연히 약관이 명시설명이 됐고 따라서 계약령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3번. 만약에 오른쪽 맨 위에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성자인 보험회사는 그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못해.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괜찮아.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4번. 명시설명한 약관과 다른 약정 할 수 있고 그게 우선해. 개별 약정 우선. 양가로 4번.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그걸 지켜야 돼. 이걸 약관의 구속력이라 그래. 그 근거는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했기 때문이다. 5번. 약관 해석의 원칙 2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분리. 고객에게 유리하게. 마지막 약관 조항이 해석을 통해서 무효가 됐어.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가 원칙. 137조의 예외. 한 장을 넘겨보면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리고 판례 하나 1번. 사업자 지가 부담해야 될 것을 특별한 사정 없이 상대방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 조항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계약의 종류. 자, 먼저 쌍무, 편무. 자, 편무 외웁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그다음에 소비대차와 임치도 무상이면 편무라고 그랬죠. 무상소비대차, 무상임치. 자, 무상소비대차는 무이자 소비대차라고도 부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 그러면 편무,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임치까지 딱. 예, 무상임치. 무상임치라는 건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보관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편무. 두 번째, 쌍무편무를 구별하라는 이유는 편무계약에만, 쌍무계약에만 동시항변권과 위헌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상, 무상, 그 중에 무상, 증여, 사용대차 무상.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계약에만 매매규정, 즉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별한다. 그리고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요물계약 2개.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 나머지는 다 낙성계약 그러면 되고요. 요물계약 2개.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 그리고 우리 시험법에 있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유, 쌍, 낙, 불. 유상, 쌍문, 낙성, 불요식.
증여, 사형대차, 무편납불. 이게 불락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상. 저는 이게 불락이야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처음에. 근데 허재가 옛날에 감독하면서 이게 브로킹이야? 그거를 불락이라 그랬나. 막 한 심판한테 항의할 때 이게 불락이야? 이렇게 돼.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했더니 블록 슛을 이렇게 막는 거 그거를 불락이라고 얘기해. 아이고 참 사람 됐죠 허재. 예. 옛날에 음주운전 3번이나 걸려가지고 젊은 때 아주 화려했죠. 뭐 얘기다 허재까지 나왔나?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현상관건은 유상, 무상? 유상, 무상은 또 생각하지 마시고, 유상. 편무, 쌍무? 편무. 낙성, 요물? 요물.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일 수도 있고, 불요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요 정도 암기하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에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 존재하고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며 일치해야 되죠.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치하라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치한다는 걸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불합치,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의리병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세는 갑병이라고 써 있을 때 예컨대 이게 매매계약이다. 그럼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이 행위자냐 명의인이냐 이거 먼저 확정져야 된다. 어떻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자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지어라. 그런 것들을 기억나셔야 됩니다. 양가로의 반가로 1, 반가로 2, 그 다음에 양가로 3. 그 정도. 다음 페이지.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맨 위에 첫 번째 줄. 그다음에 불합치 유형 중에서 무의식적 불합치. 불합치한다는 걸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그 중에 청약 요건이 쫙 나오죠. 청약자 1번 특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2번 그 청약자가 누군지 반드시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더라. 청약의 내용 1번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한다. 관련 판례까지. 따라서 2번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자.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 같은 것들. 그죠? 오른쪽 청약의 효력 동그라미 1번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따라서 뒤에서 봅니다. 도달 전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 철회 못한다 그러죠. 또 청약자가 청약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 발생 박스 1번. 동그라미 2번은 527조 청약의 구속력. 이 구속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밑에 동그라미 3번 528조 이상 기간을 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530조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했다.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걸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28조 1항, 529조, 530조 딱 이게 한 세트. 그리고 그 연착 한정에서 조금 이상한 거 528조 2항과 3항 사고에 의한 연착. 승낙기간을 정했다 1월 20일. 승낙을 1월 5일 발송했다. 20일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그런데 이게 21일 날 도달했다. 승낙이 연착을 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경우 이때는 특별하게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해라. 안 하면 이 승낙은 연착이 아니고 계약은 성립한다. 그게 528조 2항과 3항. 사고야 연착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다 아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귿에 다시 한번 나와 있죠. 근데 그 위에 거는 니은은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 없는 건 당연하고 회답 의무도 없다. 그래서 청약자가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개무시할 수 있다. 이러듯이. 밑에 승낙은 동그라미 2번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34조 승낙의 내용을 청약의 내용을 변경을 했거나 청약에다 조건 붙여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걸 언제 써먹냐? 기간 내에 발송 승낙을 기간 내에 도달 계약 성립했죠? 적용합니다. 발송시 성립.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하게끔 발송을 했지만 사고에서 연착을 했고 청약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에도 적용한다. 언제? 발송시. 531조로 그 두 군데 적용한단 말이죠. 격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양가로 2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2개 의사 실현에 의한 것과 교차 청약. 의사 실현은 2가지.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사실이 있을 때. 또 하나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 확인한 때. 그 2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교차 청약은 첫째, 양청약의 내용은 일치해야 된다. 2번째,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양가로 3번,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더라.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됐더라.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은 무효. 단, 이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뢰이익을 배상해라.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고 밑에 의 다음 페이지 특히 요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4번 특히 4번 꼭 기억하자. 상대방 선의 무과실. 가운데 있는 관련 판례는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 매매 계약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더라.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이건 담보 책임이란 게 따로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해야 돼. 맨 밑에 계약 교섭 중 계약 체결에 부당한 거부. 뜻이 뭐냐?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상대방한테 부여를 했고 상대방이 그거 믿고 행동을 했어.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첫째, 계약 제한 칠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2번째, 불법행위가 구성, 불법행위. 3번째, 그 손해는 4번째 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상대방 손해,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단 마지막 줄,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5번째, 그 5번째 줄에 보면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이나 계약 이행 비용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기대하지 않고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2개가 나왔습니다. 동시 이행의 한명권.
먼저 동시임권은 1항에 보면 계약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인을 거절할 수 있다. 오, 당연하죠.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함변권이죠. 다만 갑이 아직 변제기가 아니야. 을이 먼저 변제해야 돼. 선이행 의무.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2항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불안하다면 상대방 이행기에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요건 조심합니다. 첫째, 동시함변권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돼. 그래서 각과 을 사이에 만약에 임야 매매 계약을 했다. 쌍무계약이죠. 그때 대가적 채무가 뭐예요? 임야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이죠. 이게 동시행관계야. 따라서 각과 을이 특약을 따로 해서 별개의 약정,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이거는 따로 대금 지급과 동시하기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는 그것까지도 동시하기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을이 대금 채권을 팔아먹거나 갑이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당사자가 바뀌었을 뿐 채권 채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 채무는 여전히 동시행관계다. 네 번째, 경계계약을 했다. 기존의 계약 내용 1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바꿨다. 이게 경계계약이다. 기존 채무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네 가지 지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2번,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항변권 없다. 단 2가지, 불안의 항변권과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이라는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이게 매도인 소유권 이전과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항변권에 생기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박스 2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그리고 관련 판례.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요건. 갑이 만약에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안 하면 지체가 된다. 근데 이때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지체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반가로 3번에 있고요. 효력, 첫째, 잠시 뒤를 미루는 연기적 항변권. 두 번째, 갑이 소유권 안 넘겨주면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항변권을 주장해야 법원은 고려한다. 두 번째,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세 번째, 실체법상의 효력,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 책임이 없지. 따라서 대금 지급 채무자가 항변권을 갖고 있다면 그 대금의 연체이자는 붙을 리가 없죠. 이자는 붙지 않는 날이죠. 그 다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가 없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기할 수 없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 못한다. 뭔 개소리냐? 외우자. 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동자상 X. 그리고 외워. 매도인 자동 채권 상기 못해. 임차인 자동 채권 상기 못해. 이렇게.
부자상, 차자상 이렇게 되죠. 동자상 X, 부자상 X, 차자상 X 이렇게 되죠. 예? 안 된단 말이죠. 머리가 터질 것 같지요? 안 터진다 그랬죠? 예, 안 터져. 외워.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78일 남았어. 외워야 돼. 어느 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아까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예? 외워. 동자상 X 동체소 동그라미. 동자상이 뭐요? 기억나야 되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한결 못해. 동체수 동그라미 또 뭐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 적용을 확대해서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인데, 인정되는 것이 일단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있죠. 그죠? 안 되는 거 외우자 그랬죠. 맨 밑에 거. 첫째,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이 채권증서 대표 중에 뭐예요? 차용증. 두 번째, 변제와 담보권 말소. 예를 들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변제와 가등기 담보권 말소, 변제와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동생관계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이런 거 동생관계 아니고 하나 더 추가. 다음 페이지 7번에 1번. 근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에 넣고 그걸 병이 낙찰을 받았고 병은 법원에 대금을 납부했고 법원은 그걸 배당을 끝내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이나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 행위 상대방이 다르다. 그죠? 반면에 반가로 2번.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고 부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래서 꼭 을이 기막을 이뤄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됐다 하더라도 전체 취소 여력이 있다. 도대체 이것도 취소됐고 이것도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을의 금전 반환 의무, 병의 등기 말소 의무,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 다까지 기억하자. 반가로 2번. 아주 중요하죠. 동시관계. 위험부담. 단순하게 기억하자. 위험부담은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다 또는 건물을 팔았다. 그런데 계약 후에 땅이 소용되거나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됨으로써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는데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첫째, 갑의 채무는 소멸한다. 두 번째, 갑은 대금 청구 못한다.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 세 번째, 미리 받은 계약금 반환해라. 이게 원칙. 그죠? 다만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귀책 사유,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되었거나 둘 다 채권자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부담해라. 대금 지급하라. 그죠? 다만 갑 별도의 이득은 상환하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별도의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그 이득은 상환해라. 이렇게 되죠. 그걸 위험 부담이라 한다. 조문 확인해 보시고 537조 쌍목의 당사자 일반 가백 채무가 지진 등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됐을 때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은 이행 청구 못한다. 대금 청구 못한다. 다만 538조 1항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 지체 중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둘 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2항 채무자는 별도의 이득은 상환해라.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효과,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위험 부담이라 한다. 물건보다 훨씬 쉽잖아요.